자, 일본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 도레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일본의 역사는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조몬 시대는 기원전 만년에서 기원전 30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신석기를 석기 시대를 이루고 있다가 갑자기 기원전 300년에 갑작스럽게 벼농사를 하는 그런 급진적인 발전을 이루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한순간에 이런 벼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디론가부터 도래한 사람들에 의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한국으로부터 쌀농사가 전달되었고 또 청동기라든지 이때 같이 도자기에서 물레를 사용하는 빙빙도는 물레를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바로 우리나라 김해에서는 철광이 많이 나게 되면서 이것을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많이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중국 사신은 240년에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때 그 기록에 의하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원시적인가 그런 게 막 써져 있어요. 그러면서 부족장 무당 히미코 여왕의 통치가 가장 파워가 셌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무속을 신봉을 했고 지금은 이제 여자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가 많이 이제 퍼지면서 여성이 어떤 왕을 했다, 뭐 정복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화적인 그 신빙성이 없지 않나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여신들, 여왕들이 아주 많은 활동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코로나가 나오기 전에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일본의 그 요시노가리 유적지를 갔었습니다. 이 요시노가리 유적지가 사실은 이제 모르고 가면 그냥 대단하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바로 우리 땅에서 한반도 땅에서 건너간 도레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농사 짓는 큰 땅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기원 후 300년에서 600년에 철기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이 시대가 바로 부여의 기마민족들이 건너가서 많은 것들을 전해준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고사기와 일본서기 712년, 720년에 쓰여진 이 두 체계는 부여 기마족의 통치를 당연히 부정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규슈에서 야마토로 들어온 정복자들을 이것을 이제 전해준 사람은 부여 기마족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기원전 660년에 진무천황의 스토리로 각색을 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고사기와 일본 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코벨 박사는 이 일본 서기와 고사기, 일본의 고대사를 쓴 이 책들을 보다 보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스토리가 부여 기마족의 스토리를 많이 엮어서 한반도에 있는 그러한 옛날 설화들이 다 여기에 짜집기 되어 있는 아말감 역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여 기마족은 규슈를 건너서 이쪽으로 혼슈 서부에 왔다가 이 야마토인 오사카 나라 지역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5세기 가야 출신 귀족 가문과 이 부여계가 같이 혼사를 많이 이으면서 가야와 많은 그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세기 말에 처음으로 일본에서 호구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귀족층의 30%가 외국인 성씨를 가지고 있었고 이 30%의 대부분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이 한반도의 그 성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60년에 백제가 이제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그 이후에 663년에 백천강 전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마지막까지 백제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계속 복원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663년에 결국에는 백천강 전투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그때의 백제 유민들이 많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문가라든지 백제의 지식인들이 일본 땅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일본 불교 예술과 건축이 아주 큰 발달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규슈 국립대의 다무라 교수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8세기 이전 한국은 수백 년 동안 일본 문화의 모체였다라고 하는 글을 1982년에 쓰게 됩니다. 이러한 글도 쓰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 코벨 박사는 8세기 이전뿐만이 아니라 10세기까지도 한국이 많은 부분 일본에 영향을 미쳤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경남 창녕에서 출토된 가야 금동관인데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금동관을 그 시대에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오쿠라 컬렉션이라 그래서 동경 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쿠라를 또 검색해 봤잖아요. 일본 승려인데 우리나라에서 몇백 트럭, 몇천 트럭의 어마어마한 양의 그 발굴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다 가지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 국립박물관에 우리나라의 그 유물들을 검색해 보면 많은 부분이 오쿠라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유물들을 가져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것도 부산 복천동 고분에서 출토되었던 가야시대 말머리 갑옷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합천 박물관에 가면 그 가야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많은 그 말의 마구 가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일본 오타니 고분에서 출토된 말머리 갑옷이 되겠습니다. 일본 와타야마 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가야 시대의 말과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그 일왕 가계를 제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위키백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660년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진무 천황이 일대 천황으로 시작이 되었고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왕에 대해서 이름, 일본 이름, 이렇게 능호까지 휘 이런 게 쫙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고해가지고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신화 시대의 이야기까지 그림까지 다 있어요. 이런 캐릭터까지 다 만들어져 가지고 몇 대까지 나갑니까? 125대, 126대까지 쭉 이어지는 이 스토리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 26대에 와서야 이 시기 이후로의 천황제위는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여겨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많은 부분이 신화화되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까지 그려져 있고 이름의 능호까지 다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단군의 단자만 얘기해도 한파라느니 비과학적이라느니 신화시대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47대 단군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47대 단군이라고 얘기하면은 더 완전히 환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보면서 자꾸 옛날 천황 몇 대 천황이지 하고 찾아보면서 야 이게 신화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나라는 그 단군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작금의 현실을 참 문제가 많구나. 우리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지금 이 코벨 박사가 이야기하는 부여 기마족이 어떻게 시작되게 되었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진구라고 하는 269년, 201년에서 269년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진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신공왕후가 되겠습니다. 이 신공왕후는 14대 주아이에서 중해왕의 부인으로 되어가지고 누구를 낳았냐? 오진왕, 15대 왕 오진왕을 낳았는데 이 오진왕이 초대 부여 왕족이다 라고 해서 쭉 이어지면서 유명한 인덕왕릉 아시죠? 인덕왕릉 그 닌토쿠 왕이 이제 손자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쭉 이어지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25대 부레츠 왕까지 무열입니다. 그렇죠? 부레츠 왕까지 이어지는 이때가 바로 부여 기마족이 정통으로 왕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 이후는 한국인
그 이전의 도레인들과 부여족이 혼혈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6대까지 이어지고 오고 있다라는 이 계보가 있습니다. 자,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주 보는 그 고구려 삼실총의 무사도가 되겠습니다. 5세기에 이렇게 말에 갑옷을 입힌 계마무사라고 하죠.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경주 덕천리 기마 인물 토기에도 보면 말 위에 이렇게 갑옷을 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도 많이 있죠. 여기 보면 말 등자라든지 이렇게 등자, 그 다음에 제갈, 말 띠들이게 방울 등 가야 시대의 말 갖춤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5세기 일본 고분에 보면 이렇게 한이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귀여운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토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들이 일본 동경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부여의 기마 민족의 삶이 여기에 투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의 사서에 의하면 일본에는 3세기까지 말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들이 나오는 것은 바로 외부에서 말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령 지산동 대가여 고분군에 있는 철제 갑옷과 투구가 되겠고요. 이건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동경국립박물관에 있는 고분시대의 토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야자키현의 니시도 바로라고 그래서 4에서 6세기에 토기의 배가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 돌로 만들었는데 토기인데요. 이것이 아주 큰 1m가 넘는 그러한 큰 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되는 가야시대 배 모양 토기와 거의 유사하죠. 네. 이렇게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저 니시도바루 4세기 토기 배는 바로 이쪽에 큐슈 지역에서 니시도바루 고분군에서 많이 나온 그 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책 표지에서 봤던 그 큐슈의 다케하라 고분 벽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부여에서 배가 갈 때 어디를 갔냐면 그 대마도에 잠깐 정차해서 대마도를 거쳐서 거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동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마도의 그 글씨가 이 말마자가 들어간 것도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마산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많은 그 말과 관련된 그런 지명들이 있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말이 많았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으로 나중에 건너갔다라는 것을 더 이야기해 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한혈마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경주에서 천마도죠. 경주 천마총에서 발굴된 천마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이 달리고 이렇게 흰 말, 꼬리가 하늘로 올라가 있는 이러한 천마가 있는데요. 이 천마는 바로 페르가나라고 해서 대왕국의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이나 그쪽 지역이죠. 그 지역의 말인데 한혈마라 그래가지고 그 땀이 흐르는데 붉은색 땀이 흐른다. 그래서 피를 같이 흘리는 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 피부에 있는 그 균들에 의해서 땀이 나면서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천마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고요. 이것은 바로 일본에 가면 일본의 그 신도에 가면 신사에 가면 있는 그 사당에 마국간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 마국간들에서 이 말을 섬기는 그러한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69년에 김해에서 한국인의 왕녀인 신공 왕후가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때의 어떤 왕녀는 신과 소통하는 능력이 있는 무속이었다. 무속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여 기마인들이 갔는데 동부여가 바다로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에 보면 이것이 바로 부여족이 바다를 건너서 외로 간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는 도중에
대마도를 거쳐서 이때 말을 가지고 갔다. 대마도를 거쳐서 갔다. 그리고 이 대마도 이 당시의 말은 지금은 그냥 뭐 말이지만 이 당시에는 바로 탱크와 같은, 지금으로 치면 4발 달린 탱크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몽골 말들은 앞에서 말한 그 천마와 달리 아주 말이 이렇게 짤딱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짤딱막한 몽골 말이 오히려 그 기마 민족들에게는 날렵하게 아주 빨리 말을 달려서 대륙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몽골 말들입니다. 그래서 삼국지 위지에 보면 3세기 외국에는 말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 기마족들이 말을 전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분의 부장품인 청동, 그 이전에는 이런 그 무덤을 발굴을 해보면 대부분 청동 거울이 있을 뿐인데요. 4세기 들어서 갑작스럽게 뭐가 나오냐? 바로 마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갈이나 고삐, 방울, 안장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서 말과 함께 이러한 도구들도 같이 건너갔고, 그것이 부장품으로 그 이전에 청동 거울, 어떤 그 샤머니즘의 전형이라고 하는 이런 청동 거울에서 이제는 진짜 힘을 가진 말이 왕의 무덤에 같이 부장품으로 더 등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금속 공예가 더 같이 발달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능묘의 매장에 있어서도 그 구성이 주변에 해자가 있다든지 물로 이렇게 둘러쳐져서 못 들어가게 하는 해자가 있다든지 토우나 토기가 발달이 되었다는 것은 그 이후에 야요이 토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마가 이렇게 기울어져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그런 오름가마라든지, 또 받침대가 있는 가야 토기 있잖아요. 받침대가 있는 가야 토기, 그러한 토기가 건너가서 일본의 스에끼 경질 토기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어떤 무속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단일 집권 체제로 이러한 정치 체제도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닌토쿠 왕릉이라 그래가지고 오사카에 가면 있습니다. 오사카의 사카이시에 있는 늑인데요. 전 세계의 이집트의 피라미드라든지 그 다음에 진시 왕릉, 그리고 이렇게 닌토쿠 왕릉, 이렇게 해서 3대 아주 거대한 무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왕릉이 바로 전방후원이라 그래가지고 앞쪽은 네모나고 방사지고 뒤쪽은 뒤쪽은 동그랗다라고 해서 전방후원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덤 형태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부장품들이 이제 말과 관련된 부장품들이 하나씩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이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됐어요.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왜 등재가 안 됐냐? 이것을 발굴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발굴이 되어서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 증빙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일본에서는 발굴을 불허하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될 정도로 비밀리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태풍에 의해 가지고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1872년인데요. 1872년에 컬럼비아 대학의 스노다 류사쿠 일본사 교수가 그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진 이 왕릉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딱 봤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 닌도쿠 왕릉 안에는 너무도 많은 대륙적 솜씨의 부장품이 있어 놀라웠다. 4세기에 살았던 이 임금능의 부장품은 한반도, 한국과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부정할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더할 나위 없이 한국적이었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때 안에서 많은 토우들이 나오고 부장품들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더 발굴을 하려다가 갑작스럽게 일본에서 발굴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록에 의하면 1만여 개의 토용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부여기마족의 유물인데 고고학적인 발굴이 금지되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유네스코에도 등재할 수 있고 더 많은 역사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능을 발굴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치 왕실 도서관에 우리의 고대사, 일본 고대사,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많은 그 기록들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방 후원부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라남도 지역에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주 월계동의 장고분, 이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고유 악기인 장구와 닮았다. 그래서 장고분이라는 이름으로 요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광주 월계동 장고분, 광주 명화동 고분의 사진입니다. 전남대 이명진 교수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러한 고분들이 있고요. 전남 한평 예덕리 고분군도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러한 발굴들이 나와서 발굴품들이 갑작스럽게 부여 기마족의 유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오히려 이것이 임나 일본부를 증빙하는 것이다 라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이 발굴이 되었을 때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어떤 사관으로 바라보는지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